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협력 활동에 대해서 힘써주고 계신 분입니다. 엠킴 김민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빌드업 코리아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엠킴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미국 정치를 생동감 있게 현장 소식을 전하는 이제 그런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트럼프 가문과 가장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조차도 굉장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뭔가 과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우연히 이루어진 인맥입니다. 유튜브 활동을 한 4년 정도 하면서 방송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미국 현장을 다니고 싶었어요. 미국의 뭐 전당대회라든지 실제 현장들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누군가를 통해 알게 된 인맥 중에 한 명입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마팔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가끔 안부도 주고받고 하시나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묵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올리는 게시글을 이제 라이크도 눌러주시고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만 올리게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주 가끔씩 안부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주니어가 그의 당선에 좀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조금 더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인물이 좀 더 관료주의적 정치인적인 인물인 건지를 잘 몰랐다가 일론 머스크나 좀 더 미디어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 위주로 소통을 했던 게 바로 트럼프 주니어였고, 이제 전반적인 여론의 상황을 잘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내각에 들어간 젊은 세대 정치인들, 캐비넷 멤버들을 픽할 수 있었던 그런 인사이트가 트럼프 주니어에게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인터뷰를 나눈 걸 사실 봤어요. 엠킴 TV에서. 그는 혹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트럼프 주니어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들었던 뒷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그 대우 계약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7번 정도 아버지 따라서 한국을 방문해서 아버지가 이제 비즈니스 계약을 할 때마다 따라다녔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해주고, 또 이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이제 우리나라 주류 미디어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 트럼프와 트럼프 주니어의 입장은 한국은 너무나도 필요한 우방국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있어야 이제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자유 질서를 가져가면서 그런 가치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동맹국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네. 정치 컨퍼런스인 빌드업 코리아 2024에 연사로 참여를 했었잖아요. 트럼프 주니어가. 네.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를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이제 좀 획기적으로 미국의 전당대회 스타일로 코엑스라는 곳을 대관해서 미국 연사들을 모셔서 이제 한국의 다음 세대, 차세대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해줘보자. 미국이 어떻게 지금의 자유미국이 되었고, 어떻게 그것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고, 한미동맹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기 위한 행사였는데, 감사하게 그때 왔던 연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트럼프의 측근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올 수 있게까지 된 겁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에서 대한민국과 우리나라를 좀 잇는 가교 역할을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의향도 있을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와 접촉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느냐. 그러니까 워낙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미국이 예전 미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미국의 전통적인 정신으로 돌아가서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면서 다시 한번 국가의 번영을 이뤄보자라는 그 가치, 그러니까 그 가치를 동의하는 그런 국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르헨티나를 살펴보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이 트럼프를 너무나도 지지하고 트럼프의 정책을 아르헨티나에 도입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비효율적인 어떤 정부 부처들을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기존의 아르헨티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자유적 가치들을 뭔가 좀 통제하거나 규제하려고 하는 모든 정부 부서들을 다 폐지시켜버렸는데, 그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을 한 거예요. 당선되고 나서 다른 타국의 대통령들은 잘 안 만나주는데 밀레이 대통령은 직접 마라라고로 초대해서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기반이 된다면 성공적으로 우리나라도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서, 아니면 트럼프 정부를 통해서 가교 역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곧 시작되는데 이번 선거 캠페인은 이전과 좀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다른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1기 캠페인 때는 기존의 공화당, 민주당이 진행해오던 그런 캠페인의 방식대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힐러리와 클린턴이 함께 대항을 할 2016년 무렵에는 트럼프라는 어디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물이 나타나서 기존의 관료주의적 정치인을 넘어선 그런 솔직함으로 미국 국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끌겠다라는 이제 그 매력으로 뽑히게 된 건데, 그래서 이번 캠페인 자체가 워낙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았어요. 현지에서는 또 이제 캠페인 전략 자체가 중도를 공략하자가 아니라 하이 트럼프 중에서
좀 더 그들이 앞으로 나와서 투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의 투표를 유도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젊은 대학생 남성들 그리고 저 시골에 있는 분들 중에서 원래 우리 지역은 공화당 지역이니까 투표를 안 해도 되겠지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공략을 했더니 이제 수많은 투표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판비치 트럼프 캠페인에 유일한 한국인 참석자 들었어요. 네. 혹시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맞아요. 유일한 한국인이었다는 점이 좋으면서도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많이 네트워킹도 하고 다양한 관점에 열려서 이제 미디어가 뭐라고 말하든 양쪽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좀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분위기 자체는 초반부터 그 승리 분위기였어요. 또 하나 이제 사로잡을 만한 에피소드는 원래 트럼프 랠리나 이런 현장에 가면 좀 트럼프가 우세하기 전까지 한 2022년까지만 해도 주류 미디어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혀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AP통신이라든지 뭐 CNN, 뉴욕타임스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아주 많이 몰려서 이제 그 현장을 보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열기가 현장에서 느낀 열기는 현장 열기가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이제 해리스 캠페인과 트럼프 캠페인의 비교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 유세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온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뭐 비욘세라던가 그런 테일러 스위프트라던가 그런 가수들을 초대해서 가수들로 이렇게 미끼를 삼아 사람들을 모았다 하면 이제 트럼프 쪽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 이슈가 됐던 이제 바비 케네디 주니어라고 하는 이제 뼛속까지 민주당인 가문의 이제 케네디 가문인데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합세가 돼서 정말 순수한 정치적 지지자들만 모았다. 재밌는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말씀해주신 유세 현장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한 거에서 모두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누구든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조금씩 공화당 쪽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정책 중에 ESG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고 해서 환경 문제 그리고 소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운영하고 또 트럼프는 아무래도 환경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보통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환경 정책이 진짜 환경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단 결국에는 특수 이익 집단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에게 자본이 가게 하는 어떤 정치적 수단이다라고 찾아내게 된 거. 그래서 일론이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급진적인 어떤 뭐 좌든 우든 급진적인 정책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문명의 퇴보로 이끌고 간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트럼프가 이야기한 나토 분담금 문제나 아니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나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한 워딩 중에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지칭한 게 있잖아요. 꽤 많은 해석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주로 이제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머니머신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영어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돈을 찍어내는 기계다. 직역적으로 해석하면 틀린 부분이고요. 한국은 돈을 굉장히 잘 버는 나라다. 선진국이다라고 칭찬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분담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은 미국의 경제력 그리고 미국의 어떤 파워로서 전 세계의 자유 질서를 이끌고 동맹국들을 도와주고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그렇게 해도 미국이 타격을 받지 않았었는데 요즘 미국을 보면은 부채도 많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지금 미국의 위상이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미국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자유 동맹국들이 합쳐서 좀 책임감 있게 동참해 줄래? 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전기차를 어떻게 보면 파는 사람인데 트럼프는 그걸 규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럼에도 트럼프를 지지한 건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상황과 또 미국의 최고 관심사는 사실 중국이란 말이죠. 이 중국이 본인들의 어떤 사회주의적 그런 사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려되는 지점은 보호관세, 중국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수출의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관세적인 문제를 가장 우려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지점은 어떻게 아빠야 괜찮을까요? 트럼프에게 관세란 무엇일까? 트럼프에게 관세는 정말 그만큼 매기려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 관세를 통해서 협상을 이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씩의 관세를 이제 선언했죠. 그러자마자 멕시코에서 이제 협조성의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가 날라온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불법 입국하는 그런 입국자들을 막겠다.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펜트닐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마약을 저지하겠다. 협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아주 흡족해하면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에피소드는 최근에 캐나다 트루도 총리를 만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25% 관세를 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더니 이제 트럼프가 우리 미국으로부터 너네들이 뜯어가는 한 $1,0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 비용이 너네 나라를 죽일 정도라면 그냥 아예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그리고 당신을 주지사 시켜줄게.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강력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트럼프에게 있어서 관세란 어떤 협상의 도구이고 무언가 협상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제 그런 키를 꺼내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웬만큼 동의할 건 동의하되 우리가 또 어필할 부분을 어필하면 트럼프가 안 들어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 협상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하는 우중을 좀 읽고 협상도 어떤 카드를 내야 될지도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 미국한테 뭐 딜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좀 요구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던 뭐 조선업 부분, 지금 미국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딜이 물리적으로는 유력한 딜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딜이든 성사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들을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적인 건데 저희 아버지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도 하지만 그게 어떤 협상의 도구로서 나오는 부분인 건데 이제는 우리도 많이 성장했으니 미국과 함께 이 자유 질서를 지키면서 가볼 의향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만 하면 솔직히 말해서 뭐든 다 들어줄 거예요.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공약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정책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임기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첫날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일이 이제 트럼프가 도입했던 에너지 개발, 석유 개발 그 프로젝트들을 다 취소시켜버린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딱 임기 첫날 시작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시초가 에너지 그 개발의 취소였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을 이뤄서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다가 갑자기 중동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안보 문제도 갑자기 생기게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그 비상 비축유라고 있죠. 뭐 전시나 아니면 재난 상황에만 쓰는 그 비축유를 또 중국에게 팔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미국의 경제가 조금씩 하락하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고 전쟁 또 터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좀 수치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고 코로나 중에 정부 지출 금액을 엄청 늘리고 막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미국 경제가 결국에는 완전히 하락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도지라는 코인 이름이랑 똑같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서 일론 머스크랑 비벡 라마스와미를 뽑아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자 하면서 에너지 정책성의 효율화를 높이고 또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낮추는 이제 그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정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미국이 에너지 독립이 될 때 전체적인 유가가 하락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맥락이 있네요. 괜히 정부 효율부가 등장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정부 효율부의 등장의 아이디어가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거기도 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그 사실들을 어떻게 알렸냐면 엑셀을 통해서 알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막 퍼지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가상자산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 사임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네, 폴 애킨스로 우리가 예상했던 이제 새로운 SEC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을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 때 그런 민주당의 정책들 자체가 큰 정부와 또 많은 규제들로 경제적 행위들이나 액티비티들을 많이 제한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잘 해소해 줄 수 있는 폴 애킨스를 SEC 의장으로 이제 다시 지명을 한 것 같습니다. SEC 게리 겐슬러 의장도 처음에는 친과상화폐 라고 분석이 됐었는데 그가 내세운 행보들은 사실 저희가 기대한 바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음 후보는 혹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나라를 이끄는 행정부에 따라서 그 정책들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친가상화폐적이라고 했을지라도 원래 민주당의 정책 자체가 특히나 경제 정책에 있어서 레귤레이션, 규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화당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트럼프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굉장한 이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옹호하는 자이고 또 폴 애킨스를 뽑은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한 얘기 중에 비트코인을 미국 비축자산으로 보유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미국으로 패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할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위상이 지난 4년 동안 외교안보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중에 하나가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거였어요. 힘을 통한 평화를 얻겠다. 근데 바이든은 조금 그것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운영하면서 결정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사건 이후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트럼프 때처럼 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막 도발을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했는데 가장 트럼프가 문제 삼는 부분이 브릭스 문제예요.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100% 관세를 매겨서 만약에 달러 패권을 그들이 가져가라고 할 경우에 응징을 하겠다 했더니 이제 그쪽이 살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달러 패권을 가져오는 것이고 어차피 가상 자산이나
주식이나 크립토 세계도 혁신적으로 밀어줄 거고 성장을 할 거면 업계에서의 패권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나오고 달러 체제로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예. 많이 더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의 입지는 지금 현재 어떤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당선 이후로 더 좋아졌고요. 그 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당선과 또 많은 것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좀 무서울 정도예요. 너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는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분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눈을 열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사실은 트럼프와 함께 월가에서 좀 합을 맞췄던 인물이에요.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베센트의 관계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원래는 스캇 베센트라는 인물이 그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한 10년 넘게 민주당이었고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라고 하면 거의 이제 공화당에서는 많이 경계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급진적인 어젠다를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는 기업들을 지원했고 또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서 10년 동안 일해온 사람이 어떻게 트럼프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경계를 했었고 일론 머스크는 다른 인물을 추천을 했었으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좀 더 인사이트가 많은 특히나 월스트리트 쪽에서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 재무장관이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캇 베센트가 민주당이었지만 가장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무역 상태가 굉장히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지지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좀 신뢰하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올인해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베센트를 트럼프가 지명한 것 같아요. 한국 정치와 미국 정치 가교육을 하고 계시고 서로 잘 아실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미국의 경우는 개인의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념과 가치로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진보적이라고 표현하는 사회 이슈들이나 그런 것에 동일하게 뭉치고 공화당은 미국의 전통적 자유의 가치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고 그건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경쟁했던 여러 대선 후보들이 있었는데 대선 후보기 때문에 경선을 치를 때는 서로 막 이렇게 싸우지만 결국에는 하나가 돼서 같은 가치로 연합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큰 다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코인 업계를 부흥시킬 불도저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BT캐스터 출연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정치 문제 많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제나 뭐 코인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많진 않았는데 사실 이번에 인터뷰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실제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해준 인터뷰가 아니었나. 그래서 감사합니다.